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제철의 ESG 경영을 담당하는 지속가능 경영팀의 김영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올 한 해 ESG 경영은 참 저희를 포함해서 여러 기업들한테 또 사회 전반에 큰 화두였던 것 같아요. 우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급격하게 밀려오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현대제철도 어느 곳에서는 ESG 경영을 잘한다라고 평가를 하시고 또 어디서는 되게 못한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되게 상반된 그런 상황들에 마주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좀 극복하기 위해서 또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은 여러 담론에 대해서는 많이 접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서 현대제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실무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했던 일들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왜 ESG 경영인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왜 ESG 경영인지 그리고 현대제철은 ESG 경영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철강 회사이기 때문에 환경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좀 크게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대제철은 어떻게 또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왜 ESG 경영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강화되고 있는 여러 ESG 관련된 규제들 그리고 또 의무화되는 그런 부분들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원하지 않아도 또 진행되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신용평가의 주요 요소로 또 ESG 관련된 내용들을 반영하겠다고 여기저기서 발표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여러 투자자들이 투자 기준을 좀 변화해 가면서 ESG 관련된 투자를 늘려가겠다라고 선언들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가장 좀 크게 느끼고 있는 부분들은 고객의 직접적인 요구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라는 점입니다. 우선은 고객사에서도 ESG 관련된 경영 수준 이런 부분들이 크게 확산이 됐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진행하시는 공급망 ESG 공급망 ESG 관리 측면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의 요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저희도 실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올 한 해 그 외부로부터 ESG 평가 그리고 요청을 받은 사례들이 한 220여 건 정도인데요. 작년에 대비해서 한 30% 정도 수준 늘어난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주주들, 특히 투자자들로부터의 요구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또 고객의 요구, 그리고 공급망 ESG 관리 차원에서의 요구들이 굉장히 크게 늘었다라는 점을 저희 사례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회사 입장에서는 좀 불미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올해 상반기 때 회사 내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로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언론에 발표되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회사의 주요 주주 중 하나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면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중대재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고 어떻게 처리가 됐으며 향후 이런 부분들을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현대제철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직접적으로 물으셔서 저희가 굉장히 공들여서 답변을 하고 또 많이 배우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요. 비단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여러 투자자들께서 언론에 발표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서면을 보내서 그것에 대한 해명과 피드백을 요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고객들의 직접적인 요구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유럽에 있는 해상 풍력 발전 설비를 제조하는 업체 쪽에 이제 저희 현대제철의 후판 제품을 공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우선은 그 해당 사에서 현대제철의 탄소 중립 계획에 대한 요구를 바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계속 좀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미처 준비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요구를 하셔서 현업과 같이 또 고민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망 ESG 부분에서의 좀 사례는 저희가 유럽에 있는 완성차 업체에 저희 특수강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는 과정에 해당사에서 다들 아시는 그 아리백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공급망 전체로 아리백을 확산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저희에게도 아리백에 대한 대응 또는 재생에너지 사용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로드맵을 구성해 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요청을 해왔었어요. 근데 사실 철강 산업이 아리백을 선언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있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다시 한번 재점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들이 직접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큰 위기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이러한 부분들을 계기로 해서 현업의 각 부분,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재경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구매 이런 현업 각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ESG 경영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고 또 협업을 요청하게 되고 같이 그러한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밖에서 시킨다고 해서 계속해서 ESG 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건 되게 좀 답답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부적으로 팀원들과 되게 많이 고민하고 우리는 과연 그럼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가 여러 강의를 통해서 좀 접하게 된 케이스는 우선은 ESG가 기업 내부에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또 특히 재무 건전성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봤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께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지난 10월 중순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KCGS 평가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현대제철은 A라는 등급을 받긴 했는데요. 기업지배구조원의 그 평가는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하는 ESG 테마 지수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테마 지수를 참고를 해서 여러 기관 투자자들이 그 사회 책임 투자에 활용하는 그 지표로서 참고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비단 KCGS 평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ESG 평가 결과들을 기본으로 해서 ETF 상품들도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도 제가 보기에는 한 11개 정도의 관련된 상품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시다시피 여러 철강 회사들을 포함해서 현대제철 포함해서 여러 철강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그 종목의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ESG 평가라는 부분들이 계속 정교화되고 발전할수록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ESG 경영에 좋은 성과를 만약에 내게 된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을 할 수 있고 이는 분명히 회사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하면서 관심을 갖고 또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제철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 평가기관들의 시선은 굉장히 편차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KCGS라든지 또 DJSI라는 평가에서는 현대제철의 ESG 경영 수준은 매우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MSCI라든지 서스테널리틱스 같은 회사에서는 현대제철의 ESG 경영 수준은 매우 낮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점수로 봤을 때는 한 50점 이상의 편차가 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상향 평준화시킬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당면에 있는 가장 큰 숙제인 것 같고요. 또 분명히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진행해왔던 여러 가지 ESG 경영 활동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연계해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들 접근하고 계신 방법론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요. ESG 전략 과제, 그리고 ESG 데이터 시스템, 그리고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그 3가지 틀로 현대제철은 어떻게 진행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프레임워크는 일반적인 그 과제 수립하는 프로세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접근했던 방법도 그렇고요. 저는 지속 가능 경영 그리고 ESG 경영을 위해서 해야 될 다양한 외부의 그런 정보들을 얻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와 비교하고 해야 될 일을 찾아내가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도 한 2, 3년 정도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우선은 ESG와 관련된 규제, 그리고 각종 이니셔티브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포커스들, 그리고 자본시장이라든지 여러 트렌드 등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공을 들였던 부분은 이제 국내 ESG 평가는 어떠한 요소들, 어떠한 지표들을 가지고 회사를 평가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결집된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놓고 현대제철의 현재 수준을 직접적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풀을 좀 구성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총 한 220여 개 정도의 그런 과제들을 도출을 했는데요. 물론 해야 될 일들은 220개 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 현업에서 또 충분히 그러한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략과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 과정을 한 1년 정도 거쳐서 결국 현대제철이 핵심적으로 추구해야 될, 또 진행해야 될 중점 추진 과제를 한 60여 개 정도를 도출을 했고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실행할지를 체계적으로 잡고 성과지표 잡고 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ESG 경영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저희가 좀 공들여서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국내외에서 진행하고 있는 ESG 평가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그래서 좀 세부적인 분석을 했는데요. 사실 각각의 평가를 효과적으로 전부 다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저희도 시간이나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의 한계는 분명히 느끼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각 평가에서 보고 있는 공통된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영역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좀 접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중요도와 시급도, 무엇보다 현업에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이 부분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KESG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사실 중견 중소기업들에서는 그 가이드라인 지표를 활용을 해서 그 각각의 요소들 또는 지표들을 가지고 우리 회사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취사 선택해 나가시면 훨씬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도출된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향점 그리고 전략들을 좀 체계화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3대 지향점으로는 크게 ESG 가치인 자원순환의 경제, 지속가능한 사회, 그리고 책임 있는 비즈니스라는 지향점을 도출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62개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4개 추진 전략으로 좀 구분을 해서 각각의 오너십을 부여하고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주기로 해서 해야 될 일들을 좀 마일드스톤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부터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는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그런 과정으로 봤고요. 또 그 3개년 내에서 해야 될 일들을 어떤 체계 구축이라든지 대응 강화라든지 시스템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나눠서 각각 해야 될 일을 정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ESG 가치를 확산하고 전파하고 대응 역량을 좀 고도화하는 쪽에 방점을 두고 여러 가지 ESG 경영 활동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행했던 활동들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ESG 경영의 가장 큰 축은 도출된 전략 과제를 좀 적시에 실행하는 데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과제들을 선별하고 분류하는 작업에서 회사의 각 현업의 여러 부분들이 함께 진행을 하고 또 타당성을 검증을 해가면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이 과제들을 ESG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전부 다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현업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현업에 있는 그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본연의 업무들이 있는데
ESG와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이러한 과제화된 업무들이 반갑지만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조금 약간의 의무감을 부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성과지표 등을 도출을 해서 이 각각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과제를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화된 환경을 좀 조성하는 데에도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사실 과제를 수행하는 부분들을 현업 실무자들한테만 맡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들이 좀 의사결정을 하거나 협업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의 보면 서포트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실장, 저희 회사는 이제 조직 구성이 팀의 상해 개념이 이제 실장, 실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팀장이 아닌 실장들에게 똑같은 이 과제에 대한 오너십을 함께 부여를 하고 그들의 성과지표에도 반영을 함으로써 이 과제 추진에 대한 관심이나 의무감 이런 부분들 오너십을 좀 충분히 부여를 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미안하게 이제 이 부분들을 회사 내 이제 과제 관리 시스템이 뭐 있는 데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거기에 등록을 해서 실제로 과제들이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제가 진행되거나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서 이런 ESG 관련된 전략 과제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계속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과제에 대한 의무만 부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라서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는 협의체, 회의체 등을 구성을 함으로써 좀 그런 대응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같이 만들었는데요. 우선 환경이라든지 안전 그리고 지배구조와 같은 좀 큰 이슈들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직접 참여하는 여러 회의체들을 통해서 이러한 활동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또는 과제가 잘 수행되고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회의체를 구성을 했고요. 공급망이라든지 고객관리 뭐 이런 부분들은 각 해당 부문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이러한 이슈들이 발생을 하거나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나 또는 체계를 잡아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ESG 전담 조직과 현업 조직이 같이 협의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과제 수행들을 지원을 하는 활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입장에서는 남들보다 조금 빨리 또는 미리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올 한 해 여러 기업들이 저희가 방금 이렇게 진행했던 여러 1, 2년여에 걸쳐서 진행했던 과정들을 단기간에 다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 자체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노하우를 쌓아가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방향들도 많이 잡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특히 ESG 전략과제라는 부분들은 회사의 ESG 경영의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해야 될 일을 정하고 또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근육을 키워간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ESG 경영을 대비하는 가장 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뭐 제가 ESG 전담팀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ESG 경영의 본질은 커뮤니케이션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또 그럴 게 우선은 외부에서 뭐 다양한 평가라든지 이해관계자들을 통해서 현대제철을 바라보는 시선, 현대제철에 요구하는 개선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현업의 곳곳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그들이 개선하고 또 변화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유도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성과들을 다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외부의 이해관계자들한테 효과적으로 또 명확하게 전달해서 회사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정받도록 하는 활동.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스스로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또 한 2가지 정도의 좀 명확한 사실을 좀 알게 됐는데요. 당연히
다들 동의하실 텐데 우선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파악이 되고 그런 것들을 고쳐야 되는 건 아는데 결국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그 주체는 ESG 전담 조직이 아니라 현업이다라는 사실 하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되게 놀랍게도 회사 곳곳에서 이미 이러한 세상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캐치하고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왔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러한 현업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다양한 성과들을 어떻게 잘 모아서 활용하고 또 외부에 알려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사실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두 번째 내용은 이제 ESG 데이터 시스템의 구축인데요. 사실 데이터 시스템 구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많이들 준비를 하고 계시고 회사 내에도 다양한 시스템들을 활용을 하고 계신데 다만 ESG 경영이라는 되게 방대한 정보를 원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회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전부 다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는 자료를 뭐 다운로드 받고 가공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작업 공수가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므로써 여러 가지 회사 내에 서 있는 그런 성과나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잘 집계가 되어야만 향후에 공시를 하거나 지속 가능 보고서를 만들거나 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우선은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우선은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린다라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저희도 현업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실 저희가 포커스를 둬야 될 부분들은 이 뭐 데이터가 잘 되고 잘못됐고 뭐 수치가 높고 낮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되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화를 통해서 우선은 같은 내용을 보고 같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시스템화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신뢰성 부분인데요. 거창하게 얘기해서 신뢰성이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저희 회사의 각 현업의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많은 그런 데이터들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들을 작성하거나 취합해서 주시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얘네들이 이걸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래서 또 뭐 무슨 일을 하는데 괜히 우리한테 자료만 요청하는구나 뭐 이런 식의 불만들이 굉장히 크게 쌓여가셨는데 사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들이 저희 쪽에 제공한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가공이 돼서 실질적으로 외부에는 어떻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알게 되시면 현업에서도 데이터나 또는 ESG 관련된 자료들을 제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의미가 있는 활동이구나라는 것들을 당연히 아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업무 편의성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올해 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이제 현업과 주고받은 메일을 단순히 집계만 해봤는데 약 2,50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업무들이 대부분 수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영역에서 좀 보존되고 해왔다라는 부분들은 되게 좀 업무적인 로스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화를 통해서 그러한 업무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뭐 잘 보이시진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ESG 데이터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이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대시보드 화면인데 우선은 이제 의사결정을 하시거나 뭐 ESG 관련된 종합적인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이 보는 그런 화면이고요. 보시면 위에는 이제 여러 가지 평가나 이슈 사항에 대해서 보이고 그리고 좌측에는
ESG와 관련된 여러 트렌드나 동향 정보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는 화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 되게 중요하게 판단해야 되는 그런 ESG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화면을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뭐 지표라든지 평가 등등 여러 뭐 이제 그 실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도 같이 좀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그 지표나 이런 부분들에서 취합된 데이터들은 직접적으로 좀 이따 말씀드릴 그 지속 가능 보고서에도 실시간 반영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데이터의 신뢰성,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저희도 뭐 더 많은 화면 기능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좀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지속가능 보고서입니다. 우선은 우리 회사의 현대제철의 ESG 성과를 대외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그 효과적인 방법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사실 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좀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작년까지 종이로 된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을 했어요. 물론 하기 위해서도 되게 많은 노력도 들였고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발간을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저도 여러 회사나 기관들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받아보면 잘 만들었네. 그리고 조금 처음에 흐적해보고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누구나 언제나 좀 편하게 필요할 때 좀 취사 선택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웹 형태로 보고서를 제공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여러 회사들도 이제 PDF, 반영형 PDF 형태의 보고서를 많이 발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조금 더 편한 부분은 고객이나 또는 뭐 평가나 이런 쪽에서 요청하는 해당 관련된 자료들만 별도로 발췌를 해서 뭐 URL 붙여서 그냥 보내면 굉장히 좀 보는 입장에서도 보내는 입장에서도 받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편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웹 통합 보고서를 만들면서 좀 그런 접근 편의성이라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래서 뭐 PC라든지 모바일 또는 뭐 태블릿 등의 여러 환경에서 보실 수 있도록 반응형으로 좀 웹 보고서를 좀 구축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은 데이터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죠. 그리고 통합 보고서 그러니까 인쇄된 형태의 보고서를 만들면 꼭 만들고 나서 그 오탈자도 보이고 수치가 잘못 들어간 것도 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들도 저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수월하게 좀 실시간으로 오류를 수정한다든지 뭐 반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측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저희가 작년에 1000부 가까이 되는 인쇄물을 발행을 했을 때 종이나 잉크나 뭐 이런 부분들 또 배송을 하기 위해 소요됐던 그런 탄소 발생량을 아예 제로에 가깝게 줄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이 웹 형태의 보고서를 발간을 하면서 얻게 된 부수적인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철강 회사로서 ESG 경영의 가장 큰 이슈이자 화두가 되고 있는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산업에 몸을 담고 있는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또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만 사실 저희가 탄소 중립의 기후 악당으로서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좀 태생적인 한계도 있고 지금까지 이제 산업의 근간으로서 좀 해왔던 역할에 비해서 그런 억울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내심 이제 개인적으로는 속상하기도 한데요. 당연히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당연히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인 탄소 중립 계획이라는 부분들에 맞춰서
철강 산업도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직접적으로 크게 염두에 두고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들은 저탄소 기술 개발을 하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에너지를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수소 생산을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철강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배출물 등의 환경과 관련된 설비들을 효율화하고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은 기본적으로 상당한 공을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철강 산업은 대표적인 그 자원순환형 사업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고로에서 만들어진 쇳물을 다양한 철강 제품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 쓰임이 다 하고 나면 고철이라는 형태로 다시 우리 회사에 있는 전기로에 들어와서 다시 녹여서 그것들을 철근이나 형강 이런 제품들을 생산을 하면서 무한하게 자원을 재순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그리고 철강사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역량 중에 하나가 이런 재자원화와 관련된 역량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는 친환경 재자원화 사업에 대해서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언론을 통해서 좀 접하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의 이제 해안 연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굴 폐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환경적으로 이슈가 되고 골칫거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철을 생산하는 공정 중에 석회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석회석을 굴 폐각 등을 활용을 해서 대체를 하는 그런 방법들을 적용을 하고 그렇게 철을 부산물로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철을 생산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 또 슬래그라는 게 있습니다. 다량의 이제 철분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부산물인데요. 그런 것들을 건축용이라든지 아니면 토목의 도로 포장용이라든지 그런 자재로서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철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현대제철은 그러니까 사회 각 여러 곳에서 그 쓰임을 다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우선 커피밥을 재활용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커피 저도 조금 전에도 마셨습니다만 커피 콩의 한 98% 정도가 그냥 버려지거든요. 대부분 생활 폐기물로 매립되거나 태워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계속 고민을 했었고 커피박을 건조하고 건조를 함으로써 새로운 제품으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이제 방법들을 좀 고민을 했었고요. 화분이라든지 연필 등등의 친환경 제품을 생산을 하는 쪽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우리 사회 또 다른 문제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 그 축사에서의 악취 제거를 위해서 커피박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재활용 폭을 넓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회사들 그리고 사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플라스틱의 재자원화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 그 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이제 해안 연안입니다. 그래서 해양 플라스틱이라는 부분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것들을 어떻게 재자원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제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철강 회사로서 탄소를 줄여야 되는 직접적인 숙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재자원화, 쓰임이 다한 것들을 어떻게 다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현대제철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또 경험했던 ESG 경영의 여러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똑같은 상황 같습니다. 대기업이라서 조금 다른 상황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아직
준비되지 못한 부분들은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다만 올 한 해 굉장히 정신없이 지나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조금 뿌연 안개가 걷어지는 것처럼 이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길들이 굉장히 좀 쉽게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들 동감을 하실 거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닥쳐 있는 이슈들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이슈들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회사 내에서 그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역량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업과의 어떤 조직화된 그런 대응 체계를 만드시는 것들, 또 시스템적인 부분에서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효과적으로 외부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나가시면서 보다 좋은 방법들을 같이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